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50원이죠.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그럴 거면 거기 왜 갔느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19 민주모질에 참배한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의 공식적 행위는 모두 정치적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한상진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런 행위와 말이 따로 논다는 사실은 목적 추구가 지나쳐서 소위 오버하다가 나타나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누르려다가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해, 동료 의원이니까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하면 희망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 징계를 받은 신기남, 노영민 구명운동에 나선 데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격노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후 두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은 전격 중단됐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자신이 볼 때는 훌륭한 동료, 안타까운 친구일지 모르지만 그런 개인적, 주관적 감정과 감성을 보편화, 객관화시키려 한다면 그건 공적 영역인 정치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보편적 이성과 눈높이 하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전 땡겨쓰기식의 영입에는 심력을 낭비하지 않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치권의 인재 영입 바람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요새 정치권의 화두 바로 인재 영입이죠. 이 인재 영입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인재를 영입은 하는데 그 인재가 4년 후에도 우리 사회에 인재로 남는 경우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 사회의 인재를 보호하고 잘 가꾸려면 정치권에 영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우리도 인재를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좀 그렇게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죠.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의원입니다. 예, 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왔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해왔던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을 넓힌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노총의 노선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에 고삐를 당긴다. 예.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익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하겠다. 성과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요. 올해 1분기 내로 그 300여 개 공공기관 상대 성과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마련토록 하고요.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특히 금융공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융공기업 시작으로 전체 금융권을 성과 연봉제를 확산시켜서 예. 금융계획 촉매제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하면은 밑에 다른 뭐 증권사나 은행도 따라 하겠죠. 애초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올해 전면 확대하려고 했었지만 노조 반발, 노사적 대타협 분위기 감안해서 보류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이 이제 노사적 대타협 파기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 노동개혁 늦출 수 없다 이런 판단이죠.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성과연봉제가 이제 점점 더 넓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대요. 예? 예.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서 뭐 이게 좀 소비자한테도 좀 이득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사실은 2010년부터 계속 그랬죠. 맞습니다. 해왔죠. 예. 6번째입니다. 6번째. 예. 계속 그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심사위원들을 합숙을 시켜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모아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과점원 통신시장에 4번째 사업자를 투입한다. 예. 물론 이제 요금 인하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과제이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6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K모바일하고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3군데가 이제 적격 심사를 통과해서 본 심사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참여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 신청서를 낸 법인들이 과연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 할 수 있겠냐. 이번에도 진짜 힘들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일단 뭐 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정부가 주파수 우선 할당이나 단계적 전국망 구축 허용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도 편다고 하니까 예.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번엔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그 무한정 들어가는 수조 원대 연간 자본금하고요. 들어가야 될 돈들을 하고 또 우체국 알뜰폰이라든지 중국산 중저가 중국 스마트폰 돌풍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또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선정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증시가 끝나는 이제 그 오후 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한다니까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올해 기업 공개, 우리가 이거 IPO라고 그러죠.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호텔 롯데 말이에요. 어제 한국거래소 그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르면 오늘 5월에 호텔 롯데가 코스피 입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코스피 상장 적격에 이제 적격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 예. 이미 73년도에 설립됐는데 지난달 20일 현재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사업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고 롯데홀딩스 등 한일 롯데그룹 계열사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뭐 매출액이 2014년 기준으로 4조 1천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이 2,300억 원이고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조 좀 줄어들었죠. 3조 600억 원 정도. 근데 호텔 롯데는 오늘 3월에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년 회계연도 결승재무제표 확정한 뒤에
공모 계획 수립하고 절차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롯데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 대상의 설명회나 수요 예측, 뭐 공모주 청약 최대한 빨리 마치면은 4월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제 면세점이 탈락됐으니까 아하. 기업 가치가 좀 줄어들어서 예. 예상보다 좀 작은 3조 원 내지 4조 원 정도의 공모 규모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요새 그 아파트 분양 시장도 굉장히 추운 모양이에요. 지금 미분양이 2달 때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반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같이 연계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현재 6만 천여 가구로 2달 새 90%가 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이제 준공후 미분양도 1만 가구가 넘었고요. 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이제 19만 가구가 분양 승인을 받았고 이게 예. 기록적인 공급 과잉 여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좀 팔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주택거래 심리는 얼어붙어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하루 평균 170건. 서울에서 170건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서울 전체에서 그죠? 예.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 어? 그러니까 지난해 1월보다 20% 감소했고요. 다음 달부터 또 주택담보대출심사가 또 강화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악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역시 시장을 좀 더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서 매매든 분양이든 좀 더 위축되는 국면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정부는 이제 올해는 분양 물량이 줄기 때문에 미분양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시장과 정반대로 보고 있는데 이거 시간 지나가고 나면 이제 누가 만든지 알겠는데. 예. 이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정부가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분양 안 된 물건들 지금 5년, 10년씩 분양 계속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일부는 물론 사람들이 살지만 빈집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근데 뭐 그렇죠. 올해 분양 물량이 줄기 때문에 미분양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부에서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그대로 전달드렸는데 글쎄요. 이걸 얘기 들으면서 전달은 그대로 한심하다. 해주셔야지. 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큰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일 드디어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 내일이죠. 예. 네? 한일전 그죠? 예. 신태용 감독 자신감을 표시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또. 아니 경기 전에 우리 자신이 없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감독 입장 또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전에 자신 없다,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예. 하지 되는데. 근데 어제 이 여느 감독과는 다르게 자신감 있는 그 언행이 예. 또 행동이 또 나왔습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은 어제 이 훈련을 했거든요. 예. 훈련할 때 우리나라 기자보다도 일본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이 훈련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 공개하고 나머지 중요한 나가라고 전술 그러죠? 훈련 같은 것들은 다 비공개로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 과정을 다 일본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이번 대회는 이 올림픽 최종 예선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 일본이나 이미 올림픽 티켓 확보에서 좀 여유로운 마음도 있는데 겉으로는 뭐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도 이 속으로는 또 이 결승전인데다가 한일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팀 모두 다 자존심을 걸고서 내일 결승전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신감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신감 갖는 건 중요한데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죠. 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본 대표팀의 지금 전력이 어때요? 우리도 일본과 우리가 참 이게 라이벌답게 그 서로 한치도 똑같은 양상인데요. 예.
우리 대표팀도 애초에 그 역대 최약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일본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올림픽 대표팀을 최약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황희찬 선수 이 살즈부르크 때문에 내일 못 뛰게 됐는데 일본에서도 일본 주전 스트라이커가 살즈부르크 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근데 그 살츠부르크가 졸지에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이게 예,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특출난 선수가 없는 대신 아주 조직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5경기에서 우리가 12골이고 일본도 똑같이 12골을 기록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이 12골을 9명이 넣었다는 거죠. 우리는 5명이 넣었고요. 9명이면은 그 축구가 11명이죠. 골키퍼 빼고 10명 가운데 9명이 다 한 골씩을 이상씩을 다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 숫자를 보면은 우리는 일본보다 확실한 공격수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예. 반대로 보면은 일본은 이 골키퍼를 제외한 10명 모두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아이 뭐 골키퍼도 요새 골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예, 가끔가다 있죠. 살츠부르크. 그게요, 소금성이란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 골고루 이렇게 소금을 조금씩 뿌려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거 출신인 기아 타이거스의 서재웅 선수 말이에요. 예. 갑자기 은퇴를 한 모양이죠? 서재웅 선수가 올해 39살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은퇴 선언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은 지난해 구단으로부터 은퇴를 권유를 받았고요. 예. 이 은퇴 권유 받았을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그래서 1년 딱 더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예.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이 은퇴 얘기를 하는 거죠. 서재웅 선수 하면은 뭐 2008년에 뉴욕 매치에 입단을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을 뛰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28승 기록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를 서재웅 선수 하면은 이 광주 1고 3인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최희섭, 서재웅, 김병현 선수가 90년대에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다 이 야구 팬들의 인상에 남고 있는데 예. 서재웅 선수, 최희수 선수는 은퇴를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김병현 선수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봅슬레이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예. 원윤종, 서영우 선수 이젠 세계 랭킹 1위인데 말이에요. 예. 봅슬레이 대표팀 선수들이 타는 전용 썰매가 첫 선을 보였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동안의 봅슬레이 대표팀이 그 유럽의 이 썰매를 빌려서 타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이 국내 자동차 회사가 만든 대표팀 전용 썰매를 갖고 탄 겁니다. 예. 유럽컵 대회에서 처음으로 타고 전용 썰매를 타고 출전했는데 이 성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적을 위해서 출전한 대회가 아니라 전용 썰매가 이제 제작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시험 테스트용으로 유럽컵 대회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더 이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대표팀이 탈 썰매를 좀 더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테스트용으로 그냥 출전을 한 것이다. 예. 그죠? 뭐 성적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어떻게 테스트는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봅슬레이가 이제 최고 시속이 150km대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봅슬레이라는 썰매를 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 봅슬레이 썰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국내의 대표팀 전용 썰매는 현대자동차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첫 실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이 최고 시속이 139.5km까지 나왔고요. 이 선수들과 감독은 이 가속력하고 조정은 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현대자동차에서는 좀 연습 주행을 몇 차례 더 거쳐가지고요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특히 유럽 선수들이 쓰던 썰매를 탔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체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대표팀 전용 썰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 체형에 맞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한층 더 조정하기가 좀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최고 시속이 150km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우리가 만든 썰매 최고 시속이 139.5km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한 11km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요게 이제 그 트랙에 얼마나 맞느냐의 문제도 트랙. 있겠고요. 또 이 선수들이 처음 타는 썰매이기 때문에 예. 조금 좀 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익숙해져야 속도를 되니까. 줄이거나 늘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예, 지금 8시 29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6번 국도 양평 용문터널 진입부 서울 방면으로 1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 처리 중입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심은 서부권에서 신촌로, 동교동 삼거리 방면에는 고장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로는 지금 미아 사거리역에서 미아 사거리 구간 사고 여파 때문에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는 목동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다. 이런 소식 일본으로부터 전해졌었죠.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사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자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자, 진짜 북한 미사일 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정 박사님 보시기에 진짜 일주일 안에 북한이 미사일 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주일 그것을 우리가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그러나 이제 어떻든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그것이 지금 조만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은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작년 당창건 70주년 기념 10월 10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실상 준비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때 아마도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실시를 못하다가 한 2-3개월 내에 다시 재실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2월 달에는 북한에 좀 중요한 날들이 많죠. 그죠? 그렇죠. 김정일이 생일도 있고. 같으면은 또 광명성절이라 해가지고 김정일 생일도 있고. 주로 이제 그런 것을 기념해가지고 사전에 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2월 16일 이전에 장거리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우리가 또 예단해 볼 수가 있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설 때 이것도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설 연휴 때. 예? 뭐 그런 것을 또 우리 예측을 상당히 넘기면서 또 많이 놀라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일본이 이거를 발표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네.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 수준이 그렇게 상당한가요? 일본 정보 수준이라고 해도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뭐 일부 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자체적인 자산은 사실 있습니다. 정보 자산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뭐 같은 질문인데요. 예. 사실 우리 한미 그 합동 그 이런 그 정보자산 이런 것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밝히는 이 내용 자체도 예. 미일 간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가 예. 이런 데도 상당히 의존한 그런 그 측면도 다 있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그 정보자산이 있지만 그래도 한미 동맹 차원의 일본 자산 그 위성 자산이 이게 기본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으로 일단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안보리가 제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을? 그죠? 네네. 근데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 수위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재 수위는 훨씬 뭐 더욱더 새로운 방향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질적으로 보다도 또 이래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 띠게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런 제재를 인위적으로 오히려 자초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바로 그 부분이 내부적인 정치 그런 것을 뭐 이런 결속력을 뭐 확보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제 그런 건 예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할 테면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소위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을 자기 정치 공고화시키는, 체제 공고화시키는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그런 그 태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여태까지 안보리 제재, 국제사회 제재가 그렇게 약발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경우가 사실 없지요. 시간만 하더라도 몇십 년 걸렸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사실 몇십 년 걸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제재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효율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하게 제재를 하려면 중국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희망사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버린다면은 사실은 그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존도 같으면 거의 뭐 90%가 된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 중국 물품에 의존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상당한 부분 직접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건 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상당한 그 제재의 효율성을 높인다 뭐 이런 것은 뭐 익히 알려져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도 대중 외교를 강화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왜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줄인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중국은 전혀 움직일 것 같지가 않죠. 이번에 켈리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과의 회담을 해도 별 소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그 외교의 행태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 주변국 자체에서 좀 압력을 넣고 뭐 이래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 그런 그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외교적 차원에 바로 이 반응이 오는 그런 데서는 좀 미흡할지라도 중국이 독자에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그 대북 제재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죠. 근데 공개적인 어떤 그런 그 발표만 보더라도 이번에 4차 핵실험도 그렇고 또 여기에다가 장거리 로켓 시험까지 해버린다면은 사실은 이건 동북아의 안정을 상당히 해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도 상당히 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부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우리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개적인 입장과는 좀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제재를 할 생각이 있다 중국도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이게 중국이 굉장히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서 이제 물론 우리는 그 고고도 그 자체는 사드 자체는 북한의 그 세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게 배치된다는 그 자체는 또 중국을 이것을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방어하고 공격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그 반응을 보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드를 우리가 예를 들면 배치하자니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그러면 배치 안 할 테니까 중국이 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또 중국이 공개적으로는 최소한도 공개적으로는 잘 안 움직이고 이게 우리의 지금 딜레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고도 소위 사드 배치 이 문제는 중국을 의식해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소위 대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든가 예. 이 방어를 위해서 한다는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 배치하거나 말거나 판단하는 것이고 아하. 이것이 중국과의 바타는 문제는 사실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중국을 어떻게 달래든지 설득하든지 이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 같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그러면 핵이라든가 그렇죠.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 또 그 여파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적으로 사실 합당한 거거든요.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리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북한이 그때 되면은 이제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제공해주는 그런 결과가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적극 외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측면에서. 자, 그리고 말이에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를 이제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우선 설명부터 해주시죠. 당장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손을 든다든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보다도 확장했다. 예. 자, 이제는 전략적인 소위 이제 핵미사일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제재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이런 여타의 이런 교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이 된다면은 중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무역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상당히 또 어정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저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를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은 상당한 타격을 북한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은. 그렇다면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핵위협이라든가 미사일 위협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보다 더 확충해 나가는 그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사일이라고는 미국, 일본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전쟁을 하자고 하는 그런 능력은 또 아니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안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판단에 있어서 우리 한미일의 대북 군사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 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외교적 활동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보다도 또 이 동북아 차원에서 위협하는 것인 만큼 같이 또 3+2로 북한을 나름대로 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얘기한 오자회담이라든가 이런 얘기한 하나의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대북 제재와 관련된 활동을
보다 더 심화시키고 그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분기별 매출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200조 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흐름과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는 더 낫고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미래 신성장 동력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죠. 곽수정 박사님 연결합니다. 곽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어제 실적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6,500억 매출 올려서 예. 4년 전서 매출 200조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도 제가 읽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잘 봤는데요. 예, 잘 보셨어요? 전 혹시 잘 못 보셨을까봐. 예. 뭐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 53조가 4분기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좀 던져놓고 그러면 앞으로 연속 200조 매출 올리는 게 목표냐, 아니면 10조를 올리더라도 옛날 1978년도 9년도 회사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에 투자하던 그 시절에 고통을 원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아마 이게 화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 언론이나 회사 측에서 나타내는 것은 국민을 너무 염려시킬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사 선전에만 좀 광고에만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먹거리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삼성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준비만 해서는 안 되고 팔로우가 되는 준비보다는 리더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0조 원대를 돌파하고 500조를 가기 위한 목표 속에 과연 무엇이 미래 먹거리인지 리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뭐 이 삼성전자의 뭐 주력 제품 아무래도 휴대전화 아니겠어요? 그죠? 스마트폰인데 그렇죠. 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판매량도 굉장히 줄고 있다. 이게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좀 이제 휴대전화 시장은 완전히 사고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 손에 잡는 스마트폰 한 대가 200만 원 돈이 넘는 세상에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뭐 회사 보조를 해줘서 이거를 2년마다 갈아치우게 만드는 나라 소비자가 얼마 정도 삼성의 이런 그 R&D라든지 스마트폰 업계에 해외에서 판매되는 손실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보조금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스마트폰 쪽을 놓고 보면 매출 25조, 영업이익 2조 2,300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한 30%에서 7%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샤오미나 화웨이인가요? 그런 거 막 나오니까 그런 거겠죠.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데서 이미 저가폰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슈퍼마켓에서 뭐 6만 원짜리인가요? 8만 원짜리 스마트폰 같은 걸 판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립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 삼성 스마트폰이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브레인,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는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봐서도 그 머리야 뭐 미국에서 그냥 사가지고 와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고, 한국처럼 조립하는 기술인데 노동비 싸겠다, 뭐 정부에서 보조금 많이 대주겠다, 경쟁 붙으면 우리가 당연히 지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샤오미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좁쌀이라며요, 이 샤오미가. 그렇죠. 좁쌀. 작은 살이죠, 작은 살. 이거 참 그 이름 잘 줬어요. 근데 이게 9만 원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요.
성능에 비해서 진짜 싼데 이게 대륙의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대륙의 아주 엄청난 이 준비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이제 준비된 실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준비된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을 하죠. 가격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을 밀어내게 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피싱이라 그러죠. 이렇게 구매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도록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 써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품질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싶으면 점점점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포장지 몇 개 바꾸고 난 다음에 가격 올리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샤오미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삼성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데 효율적이다. 그리고 출혈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 나름대로 산성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1위의 부동의 1위의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아마 제가 보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싸고 성능 좋으면 잘 팔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중국 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섭게 약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놓고 얼마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도 매입을 했죠. 한국 삼성전자는 매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독과점법에 의해서 자칫 가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국 내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데 글쎄요. 저 같으면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마 그 점유율을 높이는 그게 필요했다면 아니면 또 중국이 지위를 매입하는데 좀 방해를 하고 싶었다면 전략적으로 삼성전자가 충분히 가전 부분의 비율을 낮추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방식을. 네. 해외에서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의 실수인 것 같고요. 국가별 R&D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예. 그 지출하는 내역을 놓고 보시면요. 2012년에 중국 기업이 세계 경쟁 중에서 한 1000대 기업. 그러니까 R&D를 가장 많이 하는 1000개 기업을 골라봤을 때 중국 기업이 39개 있었는데 2년 지난 2014년에 한 80개 기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개 기업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 2014년에 22개 기업으로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얼마나 지금 우리 옆에서 활발하게 R&D,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한국을 추격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중일 간의 경제협력회담을 했지 우리나라를 끼워서 한중일 경제협력회담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일본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위한 발판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 말씀하셨습니다만 볼보도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싱크패드도 레노버로 넘어갔죠. 그죠? 다 넘어갔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적 기업이 중국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미래 먹거리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일단은 박사님께서는 어떤 거 생각하세요? 미래 먹거리. 이게 휴대전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예. 그렇죠. 한 3가지 정도를 선생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떤 지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10년 뒤, 100년 뒤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삼성이 뭘 찾고 있나 보니까, 크게 3가지를 찾고 있는데, 하나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보고 있는 무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술을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로는 요새 바이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신화를 창출할 만한 신화적인 내용은 아마 바이오에서 있지 않나,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앞에서 스마트폰은 아니다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기술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요새 광고 많이 들으시죠? 무슨 페이라는 광고. 네, 맞아요. 그렇죠. 땡땡페이를 쓰십시오. 이런 광고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테크,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온라인의 기술을 도입한 핀테크라고 하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래서 요 2개가 융합된 기술 3가지를 크게 삼성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관점에서는 이 3가지 어느 것도 한국 삼성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아우디나 폭스바겐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을 뒤따라가서 그 중에 하나의 부품 소재를 맡아가는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R&D,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는 거겠죠. 그죠? 많이 미흡하죠. 이게 물론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도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또 날릴 까고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죠? 네. 예. 함의약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맞아요. 한 예. 20년가량 투자를 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산업의 주식시장을 들여다보시면 제약 쪽으로 상당히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동안에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치매에 관련된 약품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미래를 보고 투자해서 2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소비자인 국민이 기업이 하는 노력을 보고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도와드려도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특히 삼성 어떻게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국민과 전혀 정보 교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성장의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불행하지만. 네. 예. 네. 그러면 사실 일단 현실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이른바 옛날에 나왔던 단어죠. 고통분담 같은 거를 좀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북핵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예. 북핵은 내정된 순서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핵실험을 시작해서 9년, 13년 쭉 오는 과정에 정직하게 정부가 이 계획을 아셨다 그러면 북한은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교섭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순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이 있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 소란을 떤다.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 5자회담, 6자회담을 개최한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무엇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시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외교적 전략이나 또는 경제적 전략이 없다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딘가에 경제적 비효율이 존재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밝고 힘이 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힘이 빠져요. 좀 우울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예? 참. 근데 어쩔 수 없죠. 현실이 그런데 괜히 우리만 너무 밝고 미래가 장밋빛이다.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바로 정직해야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 곽수정 박사님과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후딱 갔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여러분 이번 주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